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이번에는 양화 제17편을 보시겠습니다. 이 편은 모두 2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양화, 욕견, 공자, 언을, 공자, 불견하신데 귀, 공자, 돈이언을, 공자, 시기무야이, 왕배지러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양화가 공자를 만나고 싶어 하였으나 양화가 공자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양화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강의를 할 적에 노나라가, 공자의 나라 노나라가 그 신하들한테 녹을 주는 것이 공실, 즉 제후에게서 떠나간 지가 오래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대부에게 미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럴 적에 이제 노나라 공실, 즉 제후의 집안이 약화된 것이 5세대 이렇게 말을 했고, 대부가 정권을 농단한 것이 4세대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 사세라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 4세대가 계무자, 계도자, 계평자, 계환자, 이 4사람을, 이 4시기를 이제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양화라는 사람은 뭐 생몰 연대는 자상하지 않지만 이 계평자와 계환자 시기에 걸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성은 양이고 이름은 호, 그래서 양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호라고 표기가 되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맹손씨 가문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나라에 세 집안이 있었죠. 삼환이라고 해서 삼환 이렇게도 불렀고, 또는 삼가, 세 집안, 이래서 이게 맹손씨, 숙손씨, 계손씨, 이렇게 이제 세 집안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이 양화라는 사람은 이 맹손씨 집안의 그 자손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 정황상. 그런데 이 사람이 계평자의 가신이었어요. 이 계평자의 가신으로 있다가 계평자가 죽자 계오, 숙손첩 등과 함께 삼환의 권력을 탈취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노나라에서 있었던 계오라는 사람, 그리고 숙손첩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삼환의 대부가 이제 제후의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부의 권력, 삼환 세 가문의 권력을 탈취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계평자에서 계환자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양화는 외모가 공자하고 비슷해서 공자가 양화로 오해를 받아서 곤욕을 치른 이제 그런 사건들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화하고 공자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 양화가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의 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 대화는.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필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만, 당시에 노나라 전국이 제후가 임금인데, 제후가 여러 세대 동안 국정을 장악을 하지를 못하고 대부가 오히려 제후보다도 더 실권을 장악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여러 세대 동안, 이 4세대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 집안의 가신들이 이 대부 삼환의 권력을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제후에서 대부로, 대부에서 다시 가신들에게로 이제 이렇게 권력이
넘어가는 아주 어수선한 혼란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런 짓을 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공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덕적 권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그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행위들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좀 더 이제 공자가 자기 옆에 있음으로써 좋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이제 그랬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양화가 공자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공자가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공자가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양화가 어떻게 했냐면 귀 공자 돈 그랬죠. 요 귀자는 여기서는 귀 돌아가다 뭐 이런 뜻으로 쓰지 않고 이 글자와 같은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보낼 궤입니다. 보낼 궤. 그래서 요것은 음식 같은 그 선물을 누군가한테 이제 보내는 것, 선물을 보내는 것을 궤라고 그럽니다. 근데 공자에게 돼지를 보냈다 이거예요. 돼지는 이제 저것은 살아있는 돼지가 아니고 요리가 된 그 돼지를 공자한테 보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양화가 공자에게 돼지를 보냈냐? 그러면 예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대부가 있고 사가 있으면 대부가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사는 낮은 사람이고 그러면 대부가 사에게 선물을 보내면 그 선물이 자기 집 대문에 당도를 하면 선비는 사는 대문에 나가서 절을 하고 그 선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가 자기 집에 있지 않을 때 그 대부의 선물이 자기 집으로 배달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는 반드시 이 대부에게 직접 찾아가서 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절을 찾아가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잘 아는 공자이기 때문에 양화가 공자에게 돼지를 보내면 만약에 공자가 자기 집에 없을 때 양화가 보낸 돼지가 배달이 돼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공자가 양화에게로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양화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 공자가 와서 보니까 이제 출타 중에 돼지가 배달이 됐고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는 양화 집으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공자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공자 시기무야이 그랬죠. 요 망자는 이런 경우에는 없을 무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즉 이것은 양화죠. 이 양화가 없는 때를 틈타서 요 때시자는 여기서는 이제 동사인데 그러면 저것은 어떤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를 틈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화가 없는 때를 엿보고 그때를 이용해서 왕 배지 가서 양화 집으로 가서 그에게 절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찾아갔다. 근데 당신이 집에 마침 없어서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나는 내 할 도리를 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양화가 애당초 이렇게 꼼수를 부린 거죠. 이렇게 해서 공자가 자기를 찾아오도록 공자의 그 예에 대한 공자의 그 진심을 이용을 한 거죠.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공자도 이 예를 저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역시 양화가 한 것과 같이 그가 없을 때를 틈타서 가서 절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 우저도하시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요것은
이 저자가 지어의 합성어죠. 우지어 도하시다. 요 도자는 길도자입니다. 길도. 길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뭔가 양화 집을 갔다가 양화 없을 때 틈을 타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양화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은 그렇게 끝나고 나중에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양화와 공자가 만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화하고 공자가 만났어요. 위 공자왈 내하라 여여이 언홀이라 왈 회기보이 미기방이 가히 인호와 왈 불가하다 이랬죠.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공자에게 양화가 길에서 만나서 공자한테 말을 했어요. 레하라 이리 오라, 내게로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면 아까 양화의 생몰연대가 미상이라고 그랬지만 아마도 양화가 공자보다 더 연배가,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위도 당시로서는 이제 뭐 그랬고, 내하라 여여이 온허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하게 이리 와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기보이 미기방이 가위 인호와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임자가 나왔는데, 공자가 당시의 제자들한테 사람들에게 힘주어 강조했던 덕목이 인이죠. 인입니다. 인인데 그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을 가지고 지금 양화가 공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강조를 하는데, 자 생각해봐라. 회기보이 미기방, 이게 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보물을 품고도 그 나라를 헤매게 하는 것이 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요 미자는 희미하다라는 미로, 희미할 미 이렇게도 합니다만, 저게 헷갈리는 거, 헤매는 거, 미로 뭐 이런 거 있죠. 미로 그러면 그게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길을 미로라고 하는 것처럼, 저 미라는 것은 헤매다, 헷갈려하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보물 같은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를 않고 그것을 가슴에 품기만 하고 나라를 헤매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그것이 네가 말하는 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왈 불가하다, 불가, 그러니까 가위 인호와라고 가자를 썼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위인, 이것이 이제 생략된 거죠. 위인이 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하다.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음표로 물으니까 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요 말이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자 당신한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어떤 식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나와 함께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나를 피하냐, 지금 그런 거예요. 또 호 종사이 기 실시 가위 지호와, 공자가 또 지혜로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호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공자는 은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죠. 세상이 혼란한데 그 혼란한 세상을 보고 다른 은자들처럼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든 그 혼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즉 종사하기를, 즉 그래서 여러 나라를 공자가 다녔던 이유도 자신의 뜻을 받아줄 수 있는 임금을 만나서
그 임금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자 그렇게 이제 일을 하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도 기실시 자주 이 글자는 극이라고 읽기도 하고 기라고 읽기도 하는데 극이라고 하면 빠르다라는 뜻으로 빠를 극 이렇게 하고 기라고 읽을 때는 자주라는 부사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 자주예요. 자주 때를 시기를 잃어버리는 것, 놓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은 하고 싶어 하면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자꾸만 그 일할 기회를 놓쳐요. 그러면 그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공자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왜 자꾸 피하기만 하느냐. 지금 그거죠.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왈 불가하다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불가 위지 요것이 생략된 거죠. 여기에. 자,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양화를 피해 다니는 것은 양화의 논리대로라면 인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닌 이제 그런 거니까 잘 생각을 해라 그거죠. 1월이 서이라 해와 달이 간다. 요 서자는 갈 서자죠. 해와 달이 간다. 시간은 흘러간다. 세불아연이라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느니라. 세불아연이라. 그러니까 시간은 자꾸 간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상을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로 구원을 해보라. 시간이 자꾸만 흘러간다. 그리고 그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양화가 하니까 공자왈 락다 오 장사의 로이라. 락다 이 말은 오케이 이런 뜻입니다. 알았다 이런 얘기죠. 오장사의 로리라. 내가 장차 벼슬을 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양화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양화의 말은 맞는 말인데 양화가 그러면 공자를 정말로 순수하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그렇게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의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그 의도는 숨겨놓고 공자가 자기에게로 와야 하는 그 명분만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여기서 양화한테 당신이 지금 그럼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지고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서 공자도 원칙만 얘기했습니다. 장차 벼슬을 하겠다. 근데 누구에게 언제 누구와 함께 벼슬을 할 것인지는 그건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거죠. 이게 얼핏 듣기에는 양화 당신하고 같이 벼슬을 하겠다 이렇게 들리지만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였더라면 애당초 양화가 이 말 하기도 전에 공자가 양화를 찾아갔겠죠. 그런데 공자가 양화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만난 것이었을 테니까 양화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말에 감동받아서 그 전에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양화에게로 가서 벼슬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양화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자도 원론적으로 답을 한 것이다. 장차 벼슬하겠다라고 했지 누구에게 언제 나아가서 누구와 함께 벼슬을 할 것인지에 관한 그것이 양화를 염두에 두고 벼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해석상에서 왈 불가하다 앞에도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왈 불가하다 지혜라고 여기서도 말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왈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 이 왈 불가하다가 저도 그렇고 기존에도 공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양화가 말을 하면서 이걸 지혜라고 할 수 있느냐? 지혜라고 할 수 없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왈자로 보면 뒤에 공자가 말할 때 여기에는 공자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문장 구성상 글의 구성상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보아서 공자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양화가 묻고 양화가 답을 하고 양화가 묻고 양화가 답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니 세월은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얼른 판단해서 결정해서 나와 함께 해보자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양화가 얘기한 거고 공자는 여기서 마지막에 알았다 그렇게 벼슬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장 보시죠. 자왈 성상근야나 습상원야니라 그랬습니다. 성품은 서로 가까우나 익힘이 서로 멀다. 성품은 서로 가까우나 익힘이 서로 멀다 이겁니다. 요 성품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타고난 것이죠. 요 익힘은 이것은 후천적으로 익히는 습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받아서 태어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다. 서로 비슷비슷하다. 거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익힘에 의해서 어떤 것을 익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요 익힘이라는 것은요. 익힘이라는 것은 내게 생소했던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뭐 밥을 먹을 때 어른들 먼저 숟가락 드신 다음에 나이 어린 사람이 뒤에 숟가락을 든다. 이런 것도 익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앉을 때 반듯하게 한다. 뭐 대중교통을 탔을 때 노약자나 임산부나 어린이들을 배려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익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익히는 거죠. 배워서 익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익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익히고 나면 익숙함이 되고요.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한테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게 불편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드신 다음에 밥을 먹었던 것이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어른들 앞에 놓고 내가 먼저 숟가락을 드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 어른이 드셔야 나도 드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또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그들을 내 앞에 세워놓고 내가 서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말하자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의식과 의지와 그리고 내 신체의 편안함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의식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게 대단히 중요해요. 습관이. 그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 격차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여기 말 속에서 이 성품, 본성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나한테 익숙한 것으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요 습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본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공자는 여기서 이렇게 본성은 서로 선천적인 성품은 서로 가깝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맹자는 이것을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본성은 악하다 라거나 본성은 선과 악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거나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맹자가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에 대한 논의를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리학 단계에 오게 되면 이 본성을 두 가지로 나누죠. 본연지성하고 기질지성. 기질지성으로 나누는데 이 본연지성은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우주 자연의 이치 그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이 된 것이다. 그것이 본래의 본성이다. 이런 거고 이제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리가 기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리하고 기를 겸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훨씬 더 폭넓고 방대하고 정치하게 이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을 성리학에서 해석을 할 때는 뭐냐면 공자가 요 얘기를 한 것은 본성은 서로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가깝다라는 것은 차이가 미세하지만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본성, 공자가 말하는 본성은 기질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누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선하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본연지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공자 당시에는 아직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과 많은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그보다는 이 어떤 것을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있었다. 그 이야기가 이 논어 17편의 2장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